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비트코인은 그 19,000달러 중반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계속해서 지금 거시경제하고 커플링이 일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주 초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도 19,000달러 중반선에서 21,0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제 거시경제 미국 증시에서 좀 나타났던 현상이 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공포 심리가 좀 완화됐다라는 지표가 여러 개 나왔고 동시에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네. 나스닥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중에서도 나스닥이랑 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라서 네. 나스닥을 따라가서 21,0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어제 다시 지금 20,000달러 초반선으로 좀 떨어져서 현재는 22,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며칠간 증시가 좋으면서 가상자산도 상승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고 있는 도지코인이 크게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참 여러 가지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도지코인을 좀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네, 근데 이 트위터 인수 시점에 맞춰서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한 3일 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지금 한 20%가량 가격이 오른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승 원인이 뭐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바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로 도지코인이 올랐다라고 분석하는 반면에 이쪽 여기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좀 다른 이유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지금 떠오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 아니라 도지체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도지체인이요? 네, 도지체인입니다. 이 도지체인은 사실은 도지코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별개의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를 한 프로젝트가 도지체인입니다. 네. 근데 도지코인 가지고는 사실 밈코인이라든지 단순 투자 목적이나 결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기능이 없었는데 도지체인 쪽에서는 우리 쪽하고 도지코인하고 연결을 하면은 NFT나 D앱이나 여러 가지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 도지체인 안에서 꾸밀 수가 있다. 생태계를 조성할 수가 있다. 이걸로 되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지체인이 지금 지난주 대비 228%가 상승한 상태고요. 네, 이거에 좀 힘입어서 도지코인의 수요가 도지체인 때문에 좀 급증을 해서 도지코인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지체인이라는 것도 알아가네요.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글로벌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발행했는데 완판이 됐다고요? 네, 지금 레딧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NFT라고 레딧 쪽에서 공식적으로 부르지는 않고요. 콜렉터블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지금 NFT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몇 달 전에 시즌 1을 내서 저기 NFT를 처음 발행했는데 그때는 완판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는데 얼마 전 시즌 2로 NFT를 발행을 했거든요. 레딧에서. 이 4만 개를 발행을 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완판이 됐고요. 네. 이게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NFT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NFT 거래소죠. 세계 최대 NFT 거래소가 오픈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지갑이 200만 개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레딧 NFT가 이번에 시즌2 NFT를 내면서 지갑 수가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의 지갑수를 넘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기존 웹2와 블록체인 웹3 업계의 융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레딧 NFT 완판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앱스토어 운영준 측에 이 NFT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에 앱스토어 운영중 측에 NFT하고 관련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을 보면요, NFT 민팅을 하거나 뭐 구입 판매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같이 들어 있고요. 또 뭐 라이센스 키, 앱에 대한 라이센스 키, 뭐 증강현실 마커, QR 코드, 뭐 그리고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지갑과 같은 콘텐츠를 어떻게 추가하고 뭐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그 진칙들이 쭉쭉쭉 지금 명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NFT에 대해서 좀 표면적으로 보면은 허용을 하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준칙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NFT를 여전히 하지 않겠다에 가까운 어조거든요. 어떤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NFT 거래를 할 때, 기존의 그 블록체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블록체인 간의 NFT 거래를 좀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진입 장벽을 거의 없앤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탈중앙 방식으로 자유롭게 NFT를 거래하는 게 기존 웹3의 NFT 거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의 규정을 보면요. 반드시 인앱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애플은 지금 인앱에서 결제를 하면은 수수료가 30%에 달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NFT 거래 유동성 자체도 낮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30%를 받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NFT 거래소 오픈시, 이 오픈시의 수수료를 보면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10배가 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앱에 대한 결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뭐 이런 증강현실 마커나 QR 코드, 뭐 지갑 암호화폐 지갑 콘텐츠 뭐 이런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앱 안에서 해야 된다. 바깥의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다고 좀 분명히 명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NFT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NFT 거래에 빗장을 걸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NFT를 사실 뭐 아주 최소한의 선으로 허용을 하겠다고는 한 건데요. 그게 다 이제 애플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고, 이제 기존에 블록체인 쪽에서 NFT 거래를 활발하게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제한적인 거래 방식이다. 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라는 게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에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흐름을 보면요. 이 닥사,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다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기준이나 상장 탈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통일적으로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 사례를 보면요. 네. 이것도 닥사에서 논의를 하고 주요 거래소들이 동시에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한 이유는요. 사실은 위믹스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이 위믹스 보유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제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 공시되어 있는 유통량과 이 온체인에서 나와 있는 실제 유통량이 배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위믹스의 발행사죠. 위메이드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서 이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커지면서 이 박사에서 논의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거래소에서 보기에도 유통량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투자자들한테 좀 더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생생경제에서 또 전해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계속 하던데 실제로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저번에 나와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어제 소식인데요. 세계 글로벌 채굴 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70% 하락했거든요. 이 70% 하락한 원인은요.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현금 유동성에 고갈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금 체납을 해야 되는데 대금 체납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몰렸다. 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70%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채굴 업체 가운데서도 한때 그 이제 제도권 법인 가운데 비트코인 보유량이 탑 10 안에 들었던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비트코인 채굴 산업 전체에 좀 파장이 일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콘이 열렸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저기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최대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가 데브콘이고요. 여기서 이제 향후 뭐 블록체인 개발하고 관련한 트렌드가 많이 제시가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는 기술 인프라 개선에 대한 부분. 예전부터 블록체인이 뭐 제도권 어떤 서비스에 비해서 거래 처리 속도나 거래 처리량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주제가 확장성 개선이거든요. 네. 이 확장성 개선을 위한 기술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8월 달에 나온 이슈였거든요. 미국 오펙에서 토네이도 캐시 여기서 뭐 해킹 자금이나 뭐 어떤 북한의 어떤 불법 뭐 가상자산 거래라든가 검은 돈이 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서 들어온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고요. 네, 그래서 이 오펙이 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다고 조치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일부 이더리움 프로젝트들이 오펙의 조치에 맞춰서 검열을 하겠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검은 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블록체인은 또 어떻게 보면은 투명성, 뭐 탈중앙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열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검열 저항성을 침해하는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 주제가 데브콘에도 그대로 논의가 돼서 어떻게 좀 검열 저항성을 좀 살리면서도 이런 조금 뭐 검은 돈이라든지 뭐 해킹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데브콘에서 나왔습니다. 그 데브콘이라는 게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모여서 여는 회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까지 주도하는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 안에서 개발자 커뮤니티도 굉장히 넓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논의들이 블록체인 전반에 흘러 들어가면서 뭐 향후 뭐 1, 2년을 좀 좌우하는 트렌드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 널리 퍼져 있거든요.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큰 회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